한국에 오셨을 때 국정원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국정원 하면은 북한에는 아직도 국정원이라는 단어를 모르거든요. 안기부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그거 한다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게 그냥 바로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신체 검사라는 건 북한 주민들이 받아봤어야 알 텐데 그걸 모르니까 아 우리 몸에 어떠한 게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검사를 하나? 아니면 뭐 피를 뽑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 내가 입고 온 모든 옷들을 그냥 모두 다 탈의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유튜버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 생활 몇 년 차시죠? 11년 차입니다. 현재 한국 생활 적응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마음 같아서는 뭐 이제 거의 뭐 나 한국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살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부딪힐 때마다 아, 난 아직 안 됐구나. 지금도 커가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11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초등학생. 습득력에 있어서 좀 느리고 아무튼 좀 모든 부분이 좀 느린 것 같아요. 한국 처음 왔을 때 자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가 언제실까요? 솔직히 국정원 했을 때는 못 느꼈거든요. 하나원에서도 못 느끼고 나와서 그냥 나온 첫날부터 바로 느꼈던 것 같아요. 나온 첫날부터 막 그 화려한 거리에서 내가 걸어다녀도 누군가 날 말 걸지도 않고 저녁에 포차에서 맥주를 뭐 마시면서 막 크게 막 웃어도 누가 통제도 안 하고 그런 것들 딱 느끼면서 와 바로 그냥 자유를 느꼈고 뭐 바로 그냥 가니까 핸드폰 또 뽑으면서 그냥 뭐 신분증 하나만 있으니까 난 바로 핸드폰이 내 손에 똑 쥐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북한처럼 핸드폰 만드는데 가족관계부를 쓰기로 하나. 북한은 핸드폰 하나 뽑을 때 엄청난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근데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신분증 하나만 딱 가져갔더니 다 되는 거예요. 북한에는 가는 곳마다 초소가 있고 그 초소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그 어떠한 국가기관에 들어갈 때 청와대라든가 뭐 이렇게 좀 국회에 들어갈 때 신분증 검사하고 맡기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밖에 있다가 보면 돼요. 그냥 그런 과정을 밖에서 매번마다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초소가 있으면 그 초소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마다 신분증을 내고 왜 지나가는지, 갔다 언제 오는지 이런 걸 계속 보고 하면은 정말 숨 막히거든요. 북한에서는 실례지만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셨는지. 저는 좀 일반 여기 한국에 우리 35,000명 탈북민이 왔는데 대부분 북한에서 하면 못 먹고 못 살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막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었진 않았어요. 저희는 북한은 출신 성분 그리고 그 토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삶이 달라지거든요. 저희는 출신 성분도 좋아하는데다가 집안 할아버지 때부터 쭉 다 당간부 하시고 또 사업가고 이렇게 하니까 권력과 돈을 다 같이 쥐고 오셔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뭐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거기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주변의 환경이라던가 또 주변의 아이 친구들을 봤을 때 분명히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같은 친구였는데 중학교부터는 이게 내가 사는 삶에 따라서 그 학교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그러니까 다른 물에서 논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야 솔직히 북한에서 굶어 죽고 막 이런 것들을 정말 실제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탈북을 하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북한에서 그렇게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나 미래 걱정 없는데 왜 왔니? 라고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보면은 그냥 막 살다가 갑자기 온 사람 별로 없잖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그런 부유한 삶과 북한의 그런 권력 갖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런 권력에서 밀려나가지고 저희 집은 우리 당가 수령을 위해서 막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억울하게 정치범 같은 데 몰려가지고 끌려가셨거든요. 근데 끌려가신 이유가 북한은 김부서가 다녀간 모든 것은 혁명사적지라 해가지고 영구 보존을 해야 돼요. 근데 어머니는 그 김일성이 조금 사용했던 뭐 물건이나 앉았던 방석, 뭐 건물들을 좀 현대화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걸 바꿨는데 그게 죄가 되어서 어머니 끌려가시고
그 끌려가서 조사받던 가정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조사받고. 그리고 아빠도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만 하여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뭐 집이 뭐 권력이 있고 뭐 돈이 있고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도 뭐 억울한 걸 몰랐거든요. 근데 성장을 하면서 그 북한 정권에 대한 진실과 이런 것들 알게 되면서 한멸까지보다는 이 사회는 조금 뭔가 비정상적이다는 걸 느끼게 됐는데 그 계기가 저희 이모도 똑같이 엄마와 같은 방법으로 11번을 끌려갔어요. 그 마지막에는 정말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는 제보를 받고 이모가 숨었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렇게 가족을 잃는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을 아무리 해봤자 가지치기에 우리는 잘리니까 영원한 권력이 없다. 우리는 권력이 없더라도 자유가 있고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자라는 생각으로 이모랑 언니랑 저랑 같이 3명이 탈북을 했어요. 탈북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2번 다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해도 아무리 돈이 있다 해도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지켜주는 거니까. 그럼 한국에 오셨을 때 국정원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국정원 하면은 북한에는 아직도 국정원이라는 단어를 모르거든요. 안기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안기부에 대한 이미지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안기부는 막 고문을 하는 것이고 또 북한은 워낙 그렇게 또 고문을 해서 사람 조사를 하니까 국정원도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엄청 긴장도 하고 과연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막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안기부가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지하실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좀 지금도 그거 한다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게 조금은 이렇게 뭔가 설명을 좀 해주고 안내를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설명이 없이 그냥 바로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신체 검사라는 건 북한 주민들이 받아봤어야 알 텐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 몸에 어떠한 게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검사를 하나? 아니면 뭐 피를 뽑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체 검사 했는데 그 내가 입고 온 모든 옷들을 그냥 모두 다 탈의해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그때 되게 수치스러웠어. 제가 그때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처음으로 북한에서 그 김정일의 옷가로 뽑혀갈 때 신체 검사 해보고, 다 2번째로 하는 검사여가지고, 뭐지? 여기도 어디 북한처럼 뽑혀가는 것처럼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나? 그리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 물어봤더니 들어올 때 아편이나 같은 거를 소지하거나 아니면 뭐 칼, 흉기도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검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좀 덜 긴장되고 무서웠을 텐데 그런 게 없이 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 직원분이 들어와가지고 다 벗은 거 맞죠? 막 이러거든요. 그때 너무 민망했던 생각이 나고요. 그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숙소에 들어갔더니 그때는 철문이었거든요. 이게 문을 쾅 닫으면 소리가 컹 나는 안에서는 밖에 안 보이는 그 보인다고 하면 창문에서 보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을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지? 좀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 빨리 나가고 싶다. 한국 사회를 빨리 경험하고 싶다라는 좀 절박함도 컸던 것 같아요. 한국에 처음에 도착하셨을 때 평양하고 비교해서 겁나 욕먹는데 평양이랑 비교하지 마라 막 욕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태어난 곳이 그것이고 내가 보고 자랐던 곳이 그것이고 또 북한 사람들은 평양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하거든요. 세계 수도에서 평양의 수도가 우리나라의 수도가 최고라고. 그래서 막 평양의 밤 막 하면서 막 노래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양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계 어디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곳이다라고 걸 배웠기 때문에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안 살았으니까 모르고 근데 서울 딱 왔는데 평양이랑 비교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다른 거예요. 평양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막 신도시를 금방 막 지을 때 가면 사람도 한적하고 차도 없고 그리고 막 건물들도 뭔가 그냥 깔끔한 그대로잖아요. 그냥 뭔가 밋밋한 느낌. 그게 가면은 사람이 사는 느낌이 안 들고 좀 뭔가 썰렁한 느낌이 들죠. 북한 평양의 수도가 그래요. 평양이 그래요.
왜냐면 북한이 워낙 뭐가 없으니까 그 깔끔한 거라도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 겉부분은 다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면 색이 없어. 예, 그래서 막 시멘트가 다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서울은 딱 오니까 와, 도시도 역시 자유롭구나. 내 이름은 간판 달아도 뭐라 안 하고 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무가 엄청 많고 그리고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차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 이 차들은 다 어디를 가는 것이며 이 차들은 다 어디서 나온 차들인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이 어느 만큼 발전한 걸 알았더라면 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차도 너무 좋은 차가 많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진짜 한 번도 봤다고 하면 진짜 주황당 간부들이나 탈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막 다니니까 뭐지? 서울시에는 다 이렇게 주황당 간부님을 사나?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고 분명히 서울은 다 부자 간부들만 사는구나. 안 그러면 이렇게 좋은 차가 다닐 수가 없다. 근데 차가 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평양에는 차가 들어가기 전에요. 지방차가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세차를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서울도 똑같이 세차를 하고 다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3월 1일에 한국에 왔거든요. 제가 입국 날짜가. 근데 이 버스로 이렇게 딱 봤는데 태극기가 다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놀라웠어요. 왜냐면 북한에는 북한 국기를 이렇게 길에다 막 꽂는 날은 평양에만 딱 있거든요. 근데 평양에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일정한 어떠한 거리에만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아파트, 이게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냥 일반 아파트 같아 보이는데 태극기가 막 펄럭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설마 우리가 온다고 태극기를 꺼내놓을 수도 없고 이게 한국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태극기를 저렇게 배치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좀 저는 이해 불가였어요. 왜냐면 북한에는 뭐 해외에서 누군가 그런 기빈들이 방문을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막 북한 국기를 막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는 사람이 안 나오고 이렇게 아파트에다 태극기를 걸어서 우리를 환영하나? 그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은 3일절이라 해가지고 국기를 걸어놓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불가였던 것 같아요. 북한은 집집마다 그 김일성 그 김부자 액자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북한에는 집 안에다가 걸어놓죠. 그리고 밖에다가 걸지도 않고 또 밖에서 국기를 또 펄럭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북한에는 어찌 보면 국기보다 더 위인 게 김부자들이니까.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아무리 북한 국기를 본다 해가지고 충성심이 막 나오거나 애국심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북한에서는 김부자 사진을 보면은 충성심이 나오고 인사하게 됐지 국기에 막 손을 얹고 이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같은 점은 또 뭘까요? 일단은 다른 점부터 얘기할게요. 다른 점은 그 길거리 다니면서 다들 손에 뭐 들고 다니더라고요. 뭐 커피나 아니면 뭐 음료잔이나 아니면 뭐 물이나 아무도 손에다 뭐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 허세가 되게 많구나. 왜냐면 북한에는 그 생수가 되게 귀하거든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꼭 지방에 내려오면 들고 다니는 게 생수병이거든요. 그래서 평양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평양 사람인 거예요. 지방 사람들은 수돗물 퍼먹고 강물 퍼먹고 이렇게 하는데 평양 사람들은 꼭 그것도 좀 이렇게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생수병을 들고 다녀요. 나 그래가지고 평양에 올라가도 평양 사람은 생수병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서울 왔는데 다들 손에 뭐 들고 다니는 거죠. 서울 사람들도 역시 허세가 있구나. 근데 서울은 더 잘 사니까 북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음료수를 들고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놀라웠어. 솔직히 진짜 너무 많이 놀라웠어요. 거의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저거 그냥 서서 먹고 버리고 아니면 뒤에 두고 나오면 되지 왜 저거 서서 들고 다닐까 불편하게. 얼마나 불편하고 들고 다니는 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같은 건 있어요. 같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요. 평양 사람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조용조용하거든요.
그 진짜 지방 사람들은 목소리가 높아요. 저처럼 이렇게 막 옥타브가 나오는데 평양 사람들은 목소리가 되게 조용조용하고 말투가 예뻐요. 뭐 예를 들면서는 뭐 이렇게 조용히 말하거든요. 가영동무야 오늘 점심 어땠니? 맛있었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방 사람들은 가영동무 오늘 점심 어땠어? 맛있지? 야 너무 좋았더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들도 옆으로 지나가는데 뭔가를 대화를 해. 근데 무슨 대화를 하는지 너무 조용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수도 사람들은 저렇게 목소리를 한 톤 아닌 한 세 톤은 깔고 조용히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나도 이제는 서울 여자니까 수도 여자니까 좀 조용히 말을 해야겠다라고 톤을 깔았더니 옆에 언니가 야 원래대로 해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하잖아요. 북한에는 공사를 어떻게 하나요? 공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유 공사를 하네. 아 좀 다니는데 불편하네. 근데 북한은 공사를 하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 공사장에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우리는 기계가 한 대가 해야 된다면 북한에는 사람이 몇백 명이 그거 하니까 사람이 엄청 많고 그리고 그 주변이 너무 시끌시끌거려. 왜냐면 공사장에 다 사람만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게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하면 거의 하루에 이렇게 한 겹층이 거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북한은 그 건물이 완성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지. 제가 어릴 때 책가방 메고 지나갈 때 공사했던 그 건물이 대학교 가서도 거의 완공할 쯤에 간다. 그렇게 공사가 오래 걸려요. 평양에서도 공사를 하면은 우리는 보면은 이렇게 뭐 안전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막 그거 하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안전 이런 게 없고 내가 알아서 지나가면서 아 공사장이네 피해야지 하고 피해야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공사할 때 이렇게 겉에 보면 이렇게 파란 현수막 같은 게 다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현수막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은 아니 창문에다 붙이는 비닐도 없어서 한국에 날아가는 그 풍선 비닐을 사용하는데 현수막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 없이 그냥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공사장 안이 뭐 어떻게 공사하는지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쇠로 이렇게 그거 다 이렇게 지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거 뭐 철근이라 하나? 다 뜯어다 팔아버리니까 도둑질해서 쇠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쇠를 못하고 나무로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그 나무가 무너져가지고 막 인명피해도 입고 이런 것들도 많죠. 아 이런 레미콘도 얼마나 좋아요. 북한에 이런 레미콘이 없어요. 이런 레미콘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섞어요. 이 모래랑 세멘트랑 막 이렇게 아유 사고도 되게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 안전모라는 것도 없고 장갑이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은 거리에서 걸어주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내 목숨은 내가 스스로 지키는데 그거 어떻게 지켜요? 그럼 인명피해 입었으면은 그러면 그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게 보상이 되는 그것도 없어요. 자체를 운항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그냥 아유 카센터 이런 데가 있는 데만 있겠네요. 여기 큰 도시 우리를 말하면 뭐 경기도면 경기도에 한두 개 그런 공업소라고도 하는데 북한에는 한참 걸려요. 그리고 내 차를 맡겼잖아요. 맡겼는데 분명히 차에 엔진이 고장나서 맡겼어. 근데 엔진은 고쳐졌는데 한 열흘 타고 다니다 보면은 엔진이 아닌 다른 쪽에서 뭔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다른 쪽에 부속을 뜯어다가 파라고 해요. 또다시 오게끔 만드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북한은 공업소 안 가고 개인이 지인끼리 왜냐면 지인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인을 불러요. 한마디로 출장이죠. 출장을 불러서 그분이 와서 이 차 수리를 뭐 열흘이면 열흘 우리 집에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면서 어두워지면 자기 집에 가고 또 그분은 밥 한 끼 그렇게 떼오잖아요. 그리고 다 고쳐주면은 수리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저 가면은 그냥 고쳐서 나오고 막 뭐 현대라든가 이렇게 뭐 있잖아요. 기업 공업사 가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와, 뭐 들어가니까 저는 완전 VVIP 대접받는데 커피 다 나오지. 고객님이 차 진단 와, 저는 사람도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진단 받아본 적 없어요.
개인이 많이 뭘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개인이 많이 차리죠.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개인이 장사하고 다 불법이에요. 근데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눈 감고 아웅이라고 국가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계속 조이면 주민들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눈 감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주냐? 국가 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디 사장인 거고 뒤에 진짜 돈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2명인씩인 거죠. 그러면 바디 사장 1명, 돈주가 1명. 그럼 그 돈주가 다 그 관리를 하는 거,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북한도 개인 샵이 많아져가지고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 상점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뭐 이불이면은 이불만 전용 파는 샵, 전등이면은 전등만 전문 파는 샵,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샵으로 다 나와 있다고 하는데, 또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물건이 못 들어가니까 조금 물건이 많이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북한 정권도 그렇게 안 하면 주민들이 그 불만과 또 그리고 뭐 항의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불만이 커지면 나중에는 그게 항의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눈 감고 아웅식으로 조금씩 봐주는구나를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죠. 23살 때 오신 거예요? 맞아요. 북한에 회사에다가 돈을 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한 회사는 월급 받는 회사는 꿀보직이라고 하고 월급이 없는 회사가 더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꿀보직이라고 하는데 보통 회사 나가면 돈을 안 주죠. 돈이 회사가 돌아가야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름만 넣어요. 왜? 북한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직성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곳에 내 이름이 없으면 그것 또한 불법이 되어가지고 벌금을 내거나 다른 데 가야 돼요. 그래서 조직에다가 이름을 넣어놓고 나는 따로 나와 장사를 하는 거지. 개인 장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밀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나가서 장사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음식을 판다거나 손으로 뭐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부업을 하는 거예요. 부업을 해서 또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다 바쳐야 돼요. 그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뭐 너는 얼마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회사에다가 바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꿀보직이죠. 왜? 회사에 나가면 제 월급으로는 계란이 빠진 냉면 한 그릇 먹으면 땡이거든요.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뇌물로 살았죠.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또 자기 자식을 맡겼으니까 그 아이를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플러스 또 그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니까 또 공부를 좀 더 잘 가르쳐달라는 의미에서 뇌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 뇌물 또한 사장님 자식이면은 뭐 예를 들어 쌀 파는 사람은 쌀에 뇌물 들어올 거고 고기 파는 사람은 고기가 뇌물 들어올 거고 또 가전제품 파는 사람은 가전제품 뇌물 들어오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아예 또 정말 뇌물 못 줄 정도로 힘들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뇌물을 못 주고 집에서 뭐 만든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또 이렇게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국 오신 지 이제 11년 되셨잖아요. 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탈북민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죠. 맞아요. 그런 분들 보시면 이게 좀 어려워하고 이런 게 좀 있나요? 최근에?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어린 친구들은 적응이 빨라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좀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은 조금은 적응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젊은 친구들보다 따라가는 게 조금 어려워 하시듯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거를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좋은 게 더 훨씬 많지만 아무래도 이 한국 사회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보니까 너무 빡센 것 같다. 왜냐면 어린 친구들은 한국에 왔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돈이 없으니까 어른이니까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취직을 하잖아요. 뭐 돈을 벌던 그러니까 뭐 취직을 하던 알바하던 아무튼 돈 버는 게 뛰어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생계를 이어가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공부를 해도 어렵고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공부를 기초부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기초도 없어. 지원해주는 부모님도 안 계셔. 그렇다고 뭐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돈도 없어.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드니까 공부는 하고 싶은 욕망은 큰데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한국 사회 이런 시스템 이런 걸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주변에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우리 탈북민들은 신의 한 수다.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야만이 그들이 이렇게 갈대처럼 막 흔들리지 않고 한 길로 한 우물만 쭉 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상담 센터를 굉장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1년 전에 오셨을 때 가영님께서 힘들었던 부분이랑 지금 탈북하신 분들의 힘든 부분이 똑같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금방 왔을 때 제가 통장에 40만 원 전부였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변의 분들은 다 공부해라 하는데 아니 통장에 40만 원밖에 없고 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공부 지금 하겠다 했을 때 뭔가 기초가 단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때 제 주변에 멘토가 없었거든요. 너무 이게 허무하고 너무 둥 떠 있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 막 좋고 뭔가 그리고 하고 싶은 욕망은 너무 크고 그리고 조금 조급함도 컸어요. 막 뭔가 빨리 뭐 이뤄놓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봤자 오히려 공부도 재미 못 느끼고 내 삶도 힘들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오히려 돈을 먼저 벌어놓고 정착을 한 다음에 나는 그때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나이 들수록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대학원 준비를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공부를 했더라면 좀 멘토가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되어 있거나 하면 그럼 나도 그때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 내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탈북민들이 지금 사회에 놓여져 있는 여러 어려움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힘들구나. 정말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보면 주변에 좋은 친구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그 사람이 달라지듯이 북한에서도 갔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그런데 보통 좋은 사람 만날 계기가 이게 어디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멘토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상담해 주시거나 주변에 이렇게 도움해 주신 분들 다 한국 분들이신데 이분들은 또 이 사람들의 정말 그 아픈 그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센터가 있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국 오신 것을 후회하시진 않나요? 그거는 꿈에서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에서 그렇게 막 무섭고 공포스러웠어도 후회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국정원에 있을 때 왜 안 무섭고 왜 안 두려웠겠어요. 조사받는 과정이 아무래도 간첩인지 아닌지를 받는 과정이니까 공포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왔고 내가 이 땅에 살려고 왔기 때문에 전혀 후회한 적이 없었고 나와서도 정말 힘든 일이 많이 부딪히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암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저는 그때도 한국에 막 억울하고 막 눈물은 났지만 한국에 왔기 때문에 내가 또 살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단 한 번도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암이요? 암. 암 진단 받으셨어요? 네, 제가 6년 됐어요. 암 진단. 만치 이제 됐거든요. 만치 판정 받았는데 그때 이제 6년 더 됐구나. 왜 6년이야? 7년 전이구나. 네. 받았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억울하고 잘 살려고 왔는데 암이라는 진단 딱 받고 이렇게 죽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와서 사는 지 그때 한 4년? 5년 됐을 때여가지고 아직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엄청 울고 막 우울하고 힘들었었죠. 그랬다가 이겨냈어요. 탈북됐는데 내가 뭐 이까짓까 뭐. 또 한국이 워낙 우술도 좋고 하니까 잘 견뎌냈어요. 그런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마음가짐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가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북한의 삶과 비교를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지금 그 탈북이라는 길을 선택 안 했고 무사히 여기 안 왔다면 나는 지금 북한 땅에서 김정은의 노예로 오늘을 뭐 먹고 내일을 뭐 먹고 또 하나 잘못해가지고 나 언제 죽을까? 우리 가족은 무사할까? 막 이런 걱정을 맨날 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그런 암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북한이었으면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죽었을 건데 한국에 온 덕분에 그 암도 발견하고 또 한국의 의료 기술로 인해서 암도 치료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수급자가 아니어도 제가 또 놀랐던 게 그때 전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암이면은 저는 치료비 때문에 어떡하지? 난 지금 꽃집이가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워낙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암 진단 다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민보험금 건강보험에서 그런 무슨 그런 게 있다. 특혜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암 환자는 진료비 70%가 면제를 해줘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30%만 내가 부담하면 되네. 20, 30%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펑펑 또 울었잖아요. 와, 이런 좋은 의료 기술에 내가 싸게 수술 받을 수 있고 치료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암 완치 딱 받으니까 그게 딱 끊기더라고요. 네, 암 완치 되기 전까지는 그 병원에 가면 제가 그 서울 아산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가면 다 그냥 70% 80%는 할인 받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이거야말로 북한이 말하는 세상에 부러움없는 애나라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를 또 느끼죠. 그러니까 후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한국에서 불만을 막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불만을 갖기 전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한 행복을 먼저 생각해라. 우리는 누구나 특히 남북한 거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북한을 선택한 적도 없는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거에 감사해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솔직히 와닿지 않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지금. 막 뺨 때리고 싶지, 그냥.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는 10년 넘으니까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우리 삶의 질을 자꾸 높이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뭐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기관에서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내가 뭐 소속되어 있는 단체 회사에서 잘못하면은 나의 삶의 질을 위하여 요구를 하고 그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이게 그 차이였구나. 이 친구들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였고 이 친구들은 북한의 그런 지역적인 삶을 경험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공감할 필요도 없어. 왜? 내가 한 번도 모르는 땅이고 굳이 관심도 안 가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잘 살아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못 오게 하는 게 우리는 최고구나. 이 생각으로 열심히 유튜브 하는 거죠 뭐.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사실 예전에 그 세대 분들보다는 북한에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PD님도 아마 이 북한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시니까 아마 북한에 들었을 거잖아요. 저는 전혀 몰랐고 제가 주변에 요즘에도 막 통일 모임 아니면 북한 인권 모임 뭐 이런 모임만 하면은 정말 한국 젊은 친구들이 극소수가 오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어디에 가서 이걸 만나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어떤 친구들은 굳이 필요 없어서 몰랐고 그리고 그냥 내가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굳이 그게 신경이 안 쓰였고 막 이런 차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는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우리는 점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해야 될 과제가 더 커지잖아요. 더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이럴 때일수록 북한에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만이 우리 지금 자라는 세대들이 조금 짊어질 그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훨씬 더 북한과 우리가 통일했을 때 우리가 얻는 그 효과는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젊은 친구들보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더 남북한 통일에 관심이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때로는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이. 유튜브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유튜브를 일단은 시작한 게 북한의 실상과 탈북민들의 실상, 탈북민의 삶. 일단 한국에서 이런 삶들을 우린 다루고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모든 탈북민이 한 명 한 명이 다 영화고 드라마예요. 다 겪은 게 같은 과정이지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35,000명 더 나아가 통일된 후에도 다 다루려는 마음으로 지금도 꾸준히 그 인터뷰는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좀 북한의 인권이라던가 아니면 통일에 대해서도 좀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그쪽에 관심이 없어지고 너무 희미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조회수라던가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것도 해서 조금 알리는 게 우리 탈북민들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일상, 또 어떤 분들은 또 일상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탈북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똑같은 거 먹고 있는지, 뭐, 그래서 그런 것도 가끔씩 소개를 하면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